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3학년 4회 8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민사재판과 형사재판까지 구분해보고 그렇게 2단원을 끝냈고요. 오늘은 3단원 경제생활과 선택이라는 새로운 단원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2단원이 1단원과 2단원이 법에 관련된 내용이었다면 우리 3단원은 경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부터 3단원, 그 다음에 4단원, 그리고 5단원까지 우리가 경제에 관한 내용을 할 거고요. 마지막에 6단원에서는 정치에 관한 내용을 배울 거예요. 우리가 고등학교로 진학하게 되면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탐구 과목들을 배우는데 심화 과목이죠. 그쵸? 자, 선생님이랑 하는 사회 탐구 과목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사회문화, 두 번째가 정치와 법, 그리고 세 번째가 경제예요. 그런데 아마도 우리 의성여 중에서는 경제는 선택을 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경제는 제외하고요. 주로 이 두 과목을 많이 선택을 합니다. 사회문화와 정치와 법.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과목이 2015년도 개정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한 개가 더 생겼는데 사회문제 탐구. 이렇게 2학년, 3학년 때는 아마 이 3가지 과목 중에서 선택을 하지 싶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이 되면은 경제를 할 수도 있어. 그런데 선생님이 알기로 지금 당장은 경제를 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때 가서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 자, 그 다음에 요게 2학년, 3학년이고 1학년 때 가면은 뭘 배우느냐 하면은 공통사회라는 걸 배웁니다. 공통사회. 공통사회라는 과목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중학교 1학년과 중학교 3학년의 사회를 섞어 넣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안에는 뭐 지리도 들어있고 사회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도덕, 윤리라고 하죠. 이렇게 3개의 내용이 섞여져 있어요. 그래서 1학년 때는 우리가 공통사회를 배우고 2학년, 3학년 때는 탐구 과목으로 이런 것들을 배울 수가 있다는 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지금부터 배울 경제 단어는 여기 경제라는 과목에 들어있는 내용들입니다. 이 경제라는 과목은 언제 어떻게 우리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어느 정도는 알아둬야 된다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정확하게 알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은 알아둬야지만이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크게 없다. 됐나요? 자, 그러면은 경제에 대해서 한번 우리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3단원의 제목이 경제생활과 선택인데 우리가 경제라는 말을 들을 때 어떤 것들이 떠오르니 보통? 경제라고 하면은 주로 돈이겠죠. 그치? 돈. 그지? 돈과 관련된 그런 과목. 맞아요. 돈과 관련된 과목인데, 자, 우리가 이런 경제 생활을 하면서 항상 선택을 해야 돼. 예를 들어서, 내가 신발을 사고 싶어. 그런데 지금 용돈이 10만원 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눈에 봐놓은 게 2개나 있어. 그럼 각각 10만원, 10만원 가격은 똑같지만 A라는 신발과 B라는 신발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10만원이라는 용돈에서는 1개밖에 못 사죠. 그러면 반드시 둘 중에 1개를 선택해야겠지, 그치? 마트에 가서 똑같습니다. 내가 3,000원의 용돈을 들고 왔는데 3,000원치만큼만 선택할 수 있겠죠. 나는 모든 과자를 좋아하지만 그 중에서 정말 먹고 싶은 거를 3,000원에 맞춰서 선택을 해서 사야 돼, 그치? 우리가 경제 생활을 함에 있어서 모든 결정은 선택에 따른 결정이에요, 선택. 그래서 반드시 선택을 해야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경제라는 과목에서는 인간을 어떻게 보느냐. 항상 옳은 선택, 최선의 선택을 하는 합리적인 인간으로 생각을 합니다. 합리적인 인간. 모든 사람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선택을 할 때 항상 합리적으로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최선의 선택, 최고의 선택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최선이 되려면, 최고가 되려면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느냐? 가장 적은 비용으로, 최소의 비용으로 가장 많은 이득을 봐야 돼요. 최고의 이익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합리적인 선택이에요. 합리적인 선택.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경제에서 항상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선택을 한다고 생각을 해야 돼. 됐나요? 그래서 항상 모든 사람들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고의 이익을 얻으려고 살아가고 있다. 선택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첫 번째, 경제 활동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경제 활동. 우리가 맨날 뭐 TV, 뉴스, 인터넷 그런 데서 보면은 뭐 경제 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경제 활동이 위축되었다. 이런 말들을 많이 보죠. 그쵸? 그러면 과연 그 경제 활동이란 무엇이냐 도대체? 그냥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인가? 아니면 물건을 단순히 사고 파는 것인가? 그것의 의미를 한번 봅시다. 자, 경제 활동의 의미. 사람이 생존에 필요한 이것이나 이것을 생산, 분배, 소비하는 활동이에요. 자, 우리 경제에서는 딱 두 가지만 생각합니다. 두 가지. 생존에 필요한 것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재화. 물건이라는 뜻입니다. 물건. 눈에 보이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서비스야. 이 서비스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물건이나 재화나 눈에 보이지 않는 서비스를 생산, 분배, 소비하는 활동을 전부 다 합쳐서 우리는 경제활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제활동. 자, 그러면 생산, 분배, 소비가 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자. 생산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만들어낸다는 거겠죠. 그쵸? 자, 생활에 필요한 뭐나 뭐를 만든다? 재화나 서비스를 만들어냅니다. 혹은 이미 만들어진 재화, 물건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활동을 생산이라고 합니다. 생산. 자, 재화와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것, 물건이나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건 알겠어요. 옷을 만들거나 아니면 내가 아르바이트를 해갖고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런 거는 생산에 들어가죠. 그런데 뒤에 이미 만들어진 재화의 가치를 높이는 활동, 증대시키는 활동은 도대체 뭐냐?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천이 필요하죠. 그쵸? 처음에 천을 먼저 만들어야 될 거야. 옷을 만들기 위해서. 그치? 그래서 가장 먼저 천이라는 재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이미 만들어진 천이라는 재화를 가지고 그 가치를 더 높여야겠지. 그냥 천으로 팔면 당연히 돈을 받을 수 있겠지만 이것을 옷으로 만들어서 팔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이 만들어진 천이라는 재화를 옷으로 바꾸어서 파는 그런 활동, 이것이 바로 생산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만들어진 천을 그 가치를 높여서 옷이라는 걸로 바꿔서 파는 활동을 생산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분배라고 나오죠. 분배. 분배는 우리말로 하면은 나누어 주는 거지. 그치? 나누어 주는 거. 그러면 뭘 나눠 주느냐? 자, 우리가 생산 과정에 참여를 했어. 그러면 내가 생산 과정에 참여했다는 거를 재화나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일을 했다는 거랑 똑같이 생각하면 되겠죠. 일을 했으면 뭘 받아야 돼? 돈, 임금, 월급 받아야겠죠. 그쵸? 생산 과정에 참여한 그 대가를 나누어 가지는 것을 분배라고 합니다. 분배. 생산 과정에 참여한 대가. 내가 일한 만큼의 돈을 나누어 가지는 것. 이것을 분배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소비. 소비는 다들 알지? 우리 항상 소비 생활 하잖아. 그죠? 무언가를 사는 것. 그치? 생활에 필요한 이것도 똑같습니다. 재화나 서비스 이런 것들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소비라고 합니다. 소비. 자, 이것을 잘 나타내주는 것이 밑에 있는 그림이에요. 생산활동, 분배활동, 소비활동. 이 세 가지가 항상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물건을 만들었으면은 돈을 받아야겠죠. 분배를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분배를 받아서 돈을 벌었어. 그러면 그 돈으로 써야지. 소비를 해야 되고. 자, 이렇게 계속 소비하니까 사람들은 물건을 더 만들어야겠죠. 또 생산을 하게 되고. 이것이 계속 이어지는,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어지는 이 순환 과정. 이것을 우리는 경제활동이라고 합니다. 경제활동. 좀 더 자세하게 할 수도 있지만은 너무 자세하게 하면은 이 경제는 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 헷갈릴까봐 선생님이 최소한으로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경제활동은 생산과 분배와 소비로 이루어진다는 거. 요것은 반드시 알아놓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밑에 선생님이랑 같이 퀴즈를 한번 풀어보자. 간단 퀴즈 1번. 가수가 무대에서 공연하는 것은 생산일까, 소비일까? 뭘까요? 가수가 직접 공연을 하는 거. 요것은 생산이겠죠, 그쵸? 생산. 뭘 만들어내는데? 이 가수는 뭘 만들어내고 있어, 지금? 재환이 서비스니. 눈에 보이지 않는 서비스겠죠, 그쵸? 우리가 노래는 귀로 들을 수 있지만, 눈에 보이진 않지. 그치? 가수가 열심히, 공연하는 모습. 그런 거는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가 없죠. 그냥 보고, 듣고, 느끼고 즐길 뿐이야, 그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서비스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실제로 만지는 휴대폰, 볼펜, 이런 종이, 이런 것들이 바로 재화라고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수의 공연을 관람하는 것은 그러면 생산일까, 소비일까? 가수가 이런 서비스를 만들어줬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서비스를 보고 사용하고 있지, 그치? 구입을 해갖고. 그러면 요거는 생산이다, 소비다? 소비에 해당이 된다는 거. 알겠죠? 직접 공연을 하는 것은 생산이고 그 공연을 관람하는 것은 소비 활동이다 라고 요렇게 이을 수 있으면 이 생산과 분배와 소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지나가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럼 밑으로 내려가서 2번 희소성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희소성. 경제생활에서 희소성이라는 거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내용이야. 자, 우리가 위에서 제목을 보세요. 경제생활과 선택이잖아, 그치? 선택. 이렇게 우리가 항상 선택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 2번 희소성이라는 개념 때문입니다. 희소성. 자, 희소성이라는 것의 뜻은 사람의 욕구는 무한하지만 이를 충족해줄 자원이 어떨까? 풍부할까? 아니죠. 한정되어 있어요. 한정된 것. 이것을 바로 우리가 희소성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터넷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이미지 중에 그런 이미지가 있죠.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그치? 거기 나와 있는 말 그대로 사람의 욕구는 끝이 없어요. 무한해. 내가 더 좋은 옷을 갖고 싶어서 좋은 옷을 샀어. 그런데 옷만 있다고 해결될까? 아니지. 옷이 있으면 신발도 있어야 돼. 신발도 샀어. 그런데 옷과 신발만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목걸이도 사야 되고 귀걸이도 사야 돼. 그래서 목걸이, 귀걸이 샀다. 그러면 뭔가 손목이 허전해. 시계를 사고 팔찌를 샀어요. 팔찌를 샀는데 발찌가 없어. 말이 안 되지. 발찌도 샀어. 그러면 손가락이 허전해. 반지도 사야 되죠. 이렇게 온몸을 다 꾸몄어. 그 다음 뭐가 필요해? 차가 필요합니다. 뭔가 이만큼 꾸몄으니까 내가 버스 타고 다닐 수는 없잖아. 이래 꾸며갖고. 그러면 차를 사야겠죠. 좋은 차를 사고 나니까 이제는 좋은 집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좋은 집을 샀어. 그러면 이제 내가 모든 걸 다 가졌지. 근데 또 뭐가 필요해? 집에 있는 냉장고, 여러 가지 다 가전제품. 집에 꽉 채워놓으니까 또 더 좋은 집을 가고 싶고, 더 좋은 차로 바꾸고 싶고, 더 좋은 옷도 많이 나오고. 그쵸? 이런 식으로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욕심을 충족해줄 수 있는 자원, 쉽게 말하면 여러 가지 재화들, 물건들이 한정되어 있죠. 그쵸? 당연히 돈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질의 것을 희소성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보통 희귀성과 희소성을 굉장히 헷갈려 하는데 희귀하다는 말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더 많이 쓰죠. 그쵸? 그런데 이 희귀한 것은 단순히 개수가 엄청나게 적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희귀성의 예로 가장 좋은 것이 바로 네잎클로버입니다. 네잎클로버. 자, 희소성은 사람이 그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싶어서 욕심이 나는 거야. 그런데 희귀성은 그냥 단순하게 개수가 적어서 희귀하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네잎클로버를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들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에서 나는 이 네잎클로버가 없으면은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도 내 인생을 실패했다. 난 이걸 무조건 가져야겠어. 이러한 욕심이 생기니? 네잎클로버를 보고? 아니죠. 그냥 네잎클로버네. 오늘 나 운이 좋은가 보다. 이러고 그냥 지나가죠. 그쵸? 전 세계 사람들이 이 네잎클로버를 찾으려고 무슨 보물찾기 하는 것 마냥 들판을 막 돌아다니고 그러지 않단 말이야. 그치? 단순히 숫자가 적은 것은 우리가 희귀하다라고 말을 하는 거고, 네잎클로버처럼 돈처럼 우리가 돈이 많으면 좋겠지만은 우리에게는 돈이 한정되게 갖고 있을 수밖에 없죠. 내가 받는 월급, 내가 한 아르바이트에서 주는 월급, 그치? 그 정도밖에 못 받잖아. 그렇게 내 욕심에 비해서 부족한 것은 희소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희소성을 이렇게 욕구와 자원을 부등식으로 한번 나타내보자. 자, 희소성에서 욕구와 자원 둘 중에서 뭐가 더 큰 거야, 그러면?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나의 욕구는 무한대에 가까워. 그러면 부등호가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쵸? 항상 욕구가 자원보다 큰 상태. 요거를 희소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무엇을 얼마나 생산하고 소비할 것인지에 선택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선택의 문제. 내가 어떤 것을 선택했을 때 A라는 것을 선택하면은 B는 반드시 포기를 해야만 해요. B라는 것을 선택하면은 A를 포기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나는 둘 다 갖고 싶은데 둘을 동시에 가질 수는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고민을 하죠. 아, 둘 중에서 뭘 살까? 우리 쇼핑할 때 많이 그러잖아, 그치? 특히 여러분들 여학생들이니까 옷 같은 데 관심 되게 많을 거 아니야. 옷, 신발, 가방, 그 다음에 예쁜 귀걸이, 목걸이 이런 것들. 그치? 아니면 인형들. 이런 것들을 선택할 때 우리 항상 고민을 하죠. 선생님도 많이 고민을 합니다. 옷을 여러 개씩 골라놓고 신발 한두 개, 두 개 골라놓고 운동화를 둘 중에서 뭘 살까? 아, 이건 이쁜 것 같은데 이건 좀 비싼 것 같아. 근데 아, 이거는 조금 싼데 근데 내 마음에 별로 안 들어. 그러면 나는 뭘 선택해야 기분이 좋을까? 그런 것들을 항상 고민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선택의 문제입니다. 선택의 문제. 됐나요? 그래서 이 우리가 선택의 문제가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희소성이라는 이 특징 때문인 거야. 내가 돈을 한정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내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 선택의 문제가 발생되고 나서 결국 내가 선택을 했어. 만약에 운동화 A와 B를 보다가 A를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B는 포기해야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렇게 포기할 때 우리는 기회비용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3번에 기회비용. 기회비용이라는 말 들어봤을 거고 한 번씩 쓰기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정확한 뜻이 무엇인지는 아마 제대로 생각해 본 적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기회비용이 뭐냐면은 어떤 것을 선택함으로써 포기하는 대안 중에 가장 가치가 큰 것을 우리가 기회비용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A와 B라는 것 중에 A를 선택할 때 포기해야 되는 B의 가치가 마치 내가 A를 선택할 때 내는 돈과 같다, 비용과 같다. 그래서 기회비용이라고 하는데 단순하게 생각해보자. 밑에 EX 선생님이 조스바랑 스크류바랑 돼지바 순으로 아이스크림을 좋아합니다. 조스바가 제일 좋고 그 다음 스크류바, 마지막은 돼지바야. 자, 그러면 내가 이때 조스바를 선택했어요. 자, 조스바를 선택했다. 그러면 포기한 것들은 뭐야? 스크류바랑 돼지바죠. 그쵸? 자, 이 경우에 기회비용은 무엇일까? 물었을 때 뭘까요? 내가 포기한 대안 중에서 스크류바와 돼지바 중에서 가장 가치가 큰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나한테는 스크류바가 가치가 크니 돼지바가 가치가 크니? 나는 스크류바가 가치가 크죠. 왜냐? 돼지바보다 스크류바를 더 좋아하잖아. 그지? 그래서 이때 조스바를 선택했을 때의 기회비용은 바로 스크류바가 가지는 가치입니다. 스크류바를 먹었을 때 그 맛, 스크류바를 먹었을 때 그 만족감, 그 다음에 뭐 스크류바를 먹었을 때 그 기분. 조스바랑은 또 다른 맛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조스바를 먹었을 때 느낄 수 없는 그런 기분들을 나는 포기하고 조스바를 먹었다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때의 기회비용은 바로 스크류바의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돼지바를 스크류바보다 더 좋아한다. 그런데 내가 조스바를 골랐어.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스크류바가 아니고 돼지바의 가치가 이때의 기회비용이 되겠죠. 알겠나요? 내가 포기하는 것들 중에서 제일 가치가 큰 것을 우리는 기회비용이라고 합니다. 기회비용. 됐죠? 자, 그래서 이렇게 희소성과 기회비용을 따져갖고 선택을 했을 때 우리가 합리적인 선택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합리적 선택이라는 것은 아까 위에서 말했듯이 가장 적은 비용, 기회비용으로 가장 큰 편익, 만족감. 편익은 쉽게 말하면은 이익이고요. 경제적으로는 만족감과 같은 말입니다. 만족감.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선택. 이 바로 합리적 선택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고의 이익을 얻는 것이 바로 합리적인 선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합리적을 선택을 할 때 항상 기회비용이 커야 돼, 편익이 커야 돼. 부등호로 나타내면. 항상 비용보다 내 이익이 커야 되죠. 그래서 편익적으로 부등호가 벌어지는 거야. 반드시 내가 포기해야 되는 돈보다 내가 가질 수 있는 이득이 훨씬 커야지만이 우리가 합리적인 선택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경제에서 가장 기초적으로 생각하는 선택의 방법이야. 자, 위로 다시 가보자. 자,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선택의 문제에 섭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할 때는 반드시 기회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기회비용과 편익을 따졌을 때 반드시 기회비용보다 편익이 큰 선택을 해야만 우리가 합리적인 선택을 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2번, 3번, 4번이 이게 순서대로 나와 있는 겁니다. 선택을 하는 방법에서. 그래서 희소성을 따지고 기회비용을 따져서 마지막으로 비용과 기회비용과 편익을 따져갖고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경제의 가장 기본적인 선택의 방법이에요. 조금 어렵지, 그치? 우리가 평소에 쓰지 않는 말들. 그 다음에 평소에 그냥 아이스크림 사 먹으면 그냥 사 먹었지. 딱히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쵸? 그런데 경제라는 과목에서는 이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야. 됐나요? 그러면 우리 뒤로 한번 넘어가 보자. 자, 이 뒷페이지까지가 사실상 우리 중간고사 범위의 끝입니다. 끝. 그래서 아마도 우리 계약이 지금 일주일 더 밀렸잖아. 그쵸? 원래는 지난 시간까지 이번 시간까지 하고 마쳤어야 되는데 이번 시간 수업하고 다음 시간 1시간 더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면은 이제 아마 계약을 할 겁니다. 그때 가서 또 미뤄질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그때는 좀 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때 계약을 한다면 그 다음 주에 우리 진도는 이미 온라인으로 다 나가 있을 거고 그러면 수업 시간에 뭘 하느냐? 시험이 한 2주, 3주 정도 남아요. 그러면 우리가 일주일에 2시간 들었기 때문에 그 2시간, 4시간, 6시간 동안은 우리 앞에서 배운 것들 복습을 할 거야. 만약에 2주 정도 남았다면은 1시간에 한 단원씩 복습을 하고 1시간은 질문을 받을 거고요. 3주 뒤에 시험이 있다면은 거의 2시간에 한 단원 정도로 조금 천천히 복습을 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고 어쨌든 여기까지가 우리 마지막 중간고사의 범위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자, 그러면 우리가 저런 경제활동을 해야 된다는 알았으니까 이제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대학생까지는 솔직히 사실상 크게 필요가 없어요. 큰 그게 관련이 없는데 대학생부터 이거 자산 관리를 하면 좋겠지만 사실상 어렵고 용돈을 받으니까 그치? 우리가 취직을 해갖고 월급을 받을 때 그때부터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실제적인 돈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알겠죠? 자, 5번 자산과 신용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산과 신용. 자, 자산이라는 거는 우리 TV에 보면은 광고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뭐 미래 자산, 미래 투자 자산 아니면은 뭐 당신의 돈을 관리해 드립니다. 이런 것들. 그치? 그런 돈과 관련된, 은행과 관련된 광고들의 이 자산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 그 다음에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요. 인터넷 뉴스에는 훨씬 많이 나오죠. 그러면 이게 자산이 뭔가? 자산의 의미를 봅시다.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 중에서 이것을 가진 것이야. 이것이 뭘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쉽게 말하면 돈이 되는 거예요. 돈이 되는 거. 경제적인 가치를 가진 것을 우리는 자산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경제적 가치를 가진 것이 있나요? 자산이라고 부를 만한 거. 내가 이것을 팔았을 때 바로 돈이 된다. 누구는 있을 수도 있고 누구는 없을 수도 있죠. 그쵸? 선생님도 대학교 다닐 때까지는 자산이라고 할 게 없었어.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공부할 때도 자산이라고 할 게 없었습니다. 왜냐면 나는 가진 게 없었으니까. 그땐 돈을 벌지 않았으니까. 그죠? 하지만 선생님이 직장을 얻은 지금은 이제 적금도 들고 통장에 돈도 쌓이고 그치? 그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통장, 적금 통장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자산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쉽게 말하면 현금화할 수 있는 것, 팔아갖고 돈으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자산은. 자, 그래서 자산의 종류는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일단 종류를 보기 전에 이 자산의 특징부터 한번 보자. 자, 이 자산은 다들 각기 다른 특징을 갖고 있어요. 자, 안전성이라는 특징이 첫 번째로 있습니다. 자, 자산은 투자를 통해서 보통 우리가 크기를 키우죠. 그런데 이 투자를 할 때 처음에 넣는 그 돈을 투자 원금이라고 그래요. 원금. 그래서 안전성이라는 이 특징은 투자 원금이 손실되지 않는 정도야. 자, 예를 들어 볼까? 선생님이 1,000만 원의 돈을 갖고 있습니다. 이 1,000만 원의 자산을 내가 이제 투자를 하려 그래. 그래서 내가 이것으로 어디 투자를 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쵸? 이 1,000만 원이라는 자산을 내가 어디 살까 생각해 보다가 요새 주식으로 돈을 벌었던 사람들이 많대요. 그래서 이 1,000만 원으로 주식을 샀어. 땡땡 회사의 주식을 샀다. 자, 그런데 한 3개월 뒤에 내가 봤어. 나는 분명히 1,000만 원을 넣었고 이 1,000만 원으로 이 회사 주식을 1,000만 원치 샀어요. 그런데 3개월 뒤 이것을 팔았더니 이 1,000만 원치 산 주식을 다 팔았더니 얼마가 나왔느냐? 주식이 팍 떨어져서 500만 원이 돼서 나왔어요. 그러면 나는 이 투자한 원금 1,000만 원에 반틈밖에 못 먹었죠. 그러면 50%의 손해가 난 거야. 그치? 그렇다면 이 자산은, 이 회사 주식이라는 자산은 안전성이 높은 거야, 낮은 거야? 낮은 겁니다. 그쵸? 왜냐하면은 투자의 원금이 굉장히 많이 손실이 됐기 때문에. 반틈 깎아먹고 나왔기 때문에. 그쵸? 쉽게 말하면 500만 원을 땅바닥에 버린 겁니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500만 원이. 그치? 날린 거예요. 그냥. 이런 것을 우리가 안전성이 높다, 낮다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수익성이야. 수익성. 자, 우리 수익을 낸다는 말을 많이 하죠. 수익을 낸다라는 말이 뭐야? 내가 무엇을 팔아왔고 이득을 봤다는 말이지. 그치? 자, 투자를 통해서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큰 정도를 수익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수익성이 높다 혹은 수익성이 낮다. 알겠죠? 자, 지금 방금 선생님이 3개월 뒤에 팔아서 500만 원밖에 못 받아서 50%의 손해를 봤어요. 자, 그런데 지금 팔라니까 500만 원 손해니까 내가 너무 아까운 거야. 그래서 안 팔았어요. 이때. 그리고 또 좀 더 놔뒀어. 그래갖고 1년이 지났어요. 1년 뒤에 내가 까먹고 있다가 이 회사 주식을 확인을 했어. 그랬더니 어떻게 됐느냐? 내가 처음에 1,000만 원을 주고 샀던 주식이 이번에는 1,500만 원이 돼서 돌아왔어. 그러면 나는 얼마의 이득을 본 거야? 50%의 이익을 본 거죠. 그쵸? 그러면 내가 여기에 투자를 했을 때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 그치? 왜냐하면 50%는 이익을 봤으니까 500만 원이 그냥 공중에서 떨어진 거야. 그쵸? 이럴 때 우리가 수익성이 높다 혹은 수익성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이득을 얻을 수 있을 정도가 클 때 우리는 수익성이 크다고 한다. 됐나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유동성이라는 겁니다. 유동성. 자, 유동성이라는 말은 있을 유자에 움직일 동자입니다. 움직일 수 있는 성질이야. 움직일 수 있는 성질이 뭔가? 자, 쉽게 말하면 돈이 필요할 때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현금화. 내가 필요할 때 그 자산을 팔아갖고 현금으로 만들 수 있는 정도를 유동성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돈이 흐른다고 이야기해요. 경제에서는 돈은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유동적으로 움직이는 성질을 갖고 있는데 그 돈으로 만들 수 있는 정도, 현금화할 수 있는 정도를 바로 유동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동성. 자, 내가 지금 이 회사 주식을 1,000만 원치 갖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집에 어머니가 아프셔갖고 내가 급하게 병원비를 마련해야 돼. 그러면 이 회사 주식을 바로 팔아갖고 돈으로 만들 수가 있죠. 50% 손해를 봐도 내가 지금 팔면 일단 500만 원 받을 수가 있어. 그치? 그러면 그거는 바로 유동성이 크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됐나요? 그러면은 우리 자산의 종류를 보고
이 세 가지 특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직접 알아보자. 알겠죠? 자, 밑에 자산의 종류는 5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자산들. 예금, 적금, 주식, 채권, 부동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할 수 있는 은행이나 아니면은 거래소에 가서 할 수 있는 대부분의 자산들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이것들 말고도 또 더 있어. 부동산 말고 동산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것까지 하면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요 5개만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예금. 예금이라는 건 뭐냐? 이자 등을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맡긴 자산이에요. 우리 보통 저금한다고 하죠. 그쵸? 통장에 저금한다 그러지. 그러면 보통 이 예금을 말하는 겁니다. 통장에 저금하는 거. 그러면 밑에 적금은 뭐냐? 적금은 저금이랑은 조금 비슷하면서도 달라. 자, 금융기관에 일정 금액을 일정 기간 동안 넣은 다음에 찾는 예금을 적금이라고 합니다. 자, 이 예금이라는 거는 내가 수시로 내가 필요 넣고 싶을 때 얼마든지 금액에 상관없이 마음대로 넣을 수가 있어요. 기간에도 상관이 없고. 그런데 이 적금이라는 거는 보통 1년을 기간으로 둡니다. 1년 동안 한 달에 정확하게 얼마씩, 예를 들어서 한 달에 50만 원씩 적금을 든다. 그러면 한 달에 50만 원밖에 못 넣어요. 더 넣을 수도 있지만 일반 적금은 더 넣지 못해. 그래서 예금과 적금은 조금 다릅니다. 예금은 기간이 없어. 그냥 내 마음대로 넣고 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적금은 일단 넣어 놓으면은 1년 뒤에 가서야 뺄 수가 있어요. 1년 동안 돈을 넣기만 할 수 있지 뺄 수는 없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생각해보자. 예금은 일단 은행에 마음대로 넣는 돈이야. 그치? 그러면 내 통장에 있는 돈은 통장에 돈이 들어가 있으면은 그 통장에서 투자 원금이 깎이니? 내가 돈을 한 10만 원 넣어놨는데 막 나중에 돈 찾을 때 보니까 막 9만 원만 있고 그래요? 아니지. 그치? 이자가 크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원금이 없어지진 않습니다. 맞죠? 그러면 이 예금이라는 거는 안전성이 크다 작다? 큽니다. 높다라고 합니다. 높다. 왜냐하면은 원금이 손실될 우려가 전혀 없기 때문이죠. 은행에서 우리의 원금을 가져갈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쵸? 나는 그냥 은행에 통장에 넣었을 뿐이고 은행에서는 그걸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안전성이 높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수익성은 어떨까? 내가 통장에 한 100만 원 넣어놨어. 그리고 1년 뒤에 이자가 얼마 나올까? 한 1,000원? 1,000원 나올까 말까 합니다. 100만 원 넣으면은. 그래서 이 수익성, 여기에 돈을 넣었을 때, 예금에 투자를 했을 때 돈이 나올 확률은 크다 작다?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익성은 낮다라고 합니다. 낮다. 그럼 유동성은 어때? 유동성. 내가 이 예금에 돈을 넣었다가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니? 있어요. 그치? 그러면 유동성은 높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요 선생님이랑 주식, 채권, 부동산의 요 내용들을 읽어보고 여러분들이 직접 안전성, 수익성, 유동성 측면에서 요게 높은지 낮은지 한번 표시를 해보세요. 그 다음에 정 모르겠다 싶은 거는 그냥 빈칸으로 두고 그렇게 합니다. 알겠죠? 자, 주식은 뭐냐? 우리 보통 주식을 한다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을 건데 주식이라는 것은 주식회사가 자본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증서예요. 회사에서 예를 들면은 애플을 예로 들어볼까? 애플이라는 회사는 과연 무슨 돈으로 그렇게 휴대폰을 만들어내는 걸까? 애플의 회사에서 뭐 당연히 벌어들인 돈이 많으니까 그걸로 만들 수도 있겠죠. 그쵸? 하지만 가장 맨 처음에 애플이 회사를 만들고 휴대폰을 찍어내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했을 때 그때는 애플은 거지였어요. 애플을 만든 스티브 잡스 그 사람은 처음 회사를 시작할 때 자기 집에 차고에서 시작했어요. 차고. 차 들어가는 공간 있죠. 차고에서 회사를 시작했어요. 거기다 컴퓨터 한 대 갖다 놓고. 그 사람들이 무슨 돈이 써갖고 그렇게 많은 스마트폰을 만들어냈을까? 전부 다 이 주식을 발행해서 만들어낸 겁니다. 주식. 자, 회사에서 주식을 발행을 해줘요. 이 주식이라는 것은 그 회사의 약속과도 같은 거야. 우리 회사에서 나중에 너한테 뭐 10만 원어치를 10만 원의 돈을 줄 테니까 나중에
대신에 내가 10만 원을 줄 테니까 너는 나한테 9만 원만 먼저 빌려줘. 그런 식으로 약속을 하는 겁니다. 네가 만약에 나한테 9만 원을 빌려준다면 나는 너한테 10만 원으로 돌려줄게. 이런 식의 약속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식을 9만 원치를 사면은 그 돈, 주식을 팔아서 얻은 돈으로 이 회사를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사에 경영을 잘 하고 운영이 잘 돼갖고 돈을 많이 벌면은 당연히 주식의 값도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에 투자를 하는 거야. 주식 투자를 할 때는. 나중에 이 회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처음에 넣은 돈보다 더 많은 가치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이득을 갖고 올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하고 주식을 사는 거예요. 자, 애플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예를 들어서 주식이 10,000원이었다고 합시다. 한 주에. 그런데 이렇게 한 주를 내가 10,000원을 주고 샀어. 그런데 10년 뒤에 애플을 보니까 굉장히 잘 됐어요. 그래갖고 애플의 지금 주식은 한 주에 100만 원이 넘나? 그럴 거예요. 굉장히 비쌉니다. 애플 주식은. 그래서 그러면 나는 10년 동안 100배의 돈을 벌어들인 거잖아. 그쵸? 만약에 내가 그때 10,000원치만 사지 않고 100만 원치, 1000만 원치를 샀으면 그 돈의 100배가 돼서 지금 돌아왔겠지. 그치? 그런 생각으로 우리는 주식에 투자를 한다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주식 회사들은 그렇게 나중에 자기가 클 것이라는 약속을 하고 더 많은 돈을 가져다 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이제 사람들에게 그 약속의 증표로 돈을 받아오는 거야. 알겠죠? 그것이 바로 주식이고, 자, 채권은 정부, 기업 등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일정한 이자 지급을 약속하고 발행하는 증서입니다. 자, 이 주식은 나중에 팔 때 돈이 얼마일지 몰라요. 알 수 없어. 랜덤입니다. 랜덤. 이 회사가 잘 되면은 돈을 많이 받는 거고, 이 회사가 잘 안 되면은 돈을 적게 받는 거죠. 그치? 그런데 채권은 금액이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채권 어음이라고 합니다. 어음. 채권은 이제 각서와 비슷하게 써지는데 만약에 몇 년 뒤에, 아이고 이거니까 좀 이상하다. 10년 뒤로 하자. 10년 뒤에 5,500만 원을 지급한다라고 써져 있어요. 그런데 이 5,500만 원을 지급한다는 채권을 처음에 얼마에 사느냐? 보통 5천만 원에 삽니다. 5천만 원에 채권을 사서 10년 뒤에 5,500만 원을 지급한다라고 약속을 받고 이 채권을 사는 거야. 지금 선생님 10년에 썼지만 1년으로 하자. 1년. 1년 동안 그러면 나는 얼마를 버는 거야? 500만 원을 버는 거죠. 그쵸? 자, 요런 게 바로 채권입니다. 그래서 이 채권은 정확하게 내가 얼마를 받을지가 정해져 있어. 그게 바로 주식과 다른 점입니다. 주식은 내가 나중에 얼마를 받을지 모르지만 채권은 내가 나중에 얼마를 받을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 됐나요? 그 다음에 부동산. 부동산은 우리 알죠? 토지나 건물 등 옮길 수 없는 자산. 땅에 붙어 있는 거야. 땅이나 그 위에 있는 건물 같은 거. 그치? 이런 것들이 바로 자산의 종류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예금, 안전성, 수익성, 유동성으로 봤으니까 적금, 주식, 채권, 부동산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보고 직접 한번 채워본 다음에 우리 영상을 마저 봅시다. 알겠죠? 자, 다 채웠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부터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보자. 자, 먼저 적금입니다. 적금. 자, 이 적금이라는 것은 안전성의 측면에서 어떨까? 투자 원금이 손실이 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알겠죠? 절대로 손실 내지 않아요. 내가 이자를 받으면 받았지 원금이 깎일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적금은 안전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할 수가 있죠. 높다. 그런데 수익성의 측면에서 보면은 이자를 받지만 그 이자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굉장히 적어요. 지금 우리가 보통 적금을 들면은 몇 퍼센트를 주냐 하면은 이자율이, 선생님이 지금 넣은 적금의 이자율이 1.6%입니다. 1.6%. 1,000만 원을 넣었을 때 16만 원을 준다는 거예요. 16만 원. 1.6%면은 1,000만 원 내가 적금 넣었을 때 16만 원 준다는 겁니다. 엄청 짜죠, 그쵸? 1%의 수익률이에요. 1%. 그러니까 사실상 수익이 없다고 봐야지. 그러니까 수익성은 낮다라고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적금은 예금과 다르게 우리가 넣어 놓는 기간이 있다 그랬어. 그치? 자, 그러면 내가 원할 때 바로 이 적금을
깨고 돈을 뺄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면 손해가 너무 커요. 자, 그러면 보통 우리는 적금을 깨지 않지. 그래서 이 적금의 유동성은 어떻다? 낮다라고 하는 겁니다. 낮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적금을 잘 안 깨요. 정말 급한 상황 아니면. 그래서 유동성이 낮다. 자, 그럼 주식을 봅시다. 이 주식은 안전성의 측면에서 어떨까? 아까 위에서 본 것처럼 확 떨어질 수도 있고 확 높아질 수도 있어요. 그치? 그러니까 투자 원금이 손실될 수 있는 정도가 굉장히 큽니다. 위험이 커요. 그래서 안전성이 높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쵸? 안전성이 낮다. 언제 내 원금이 깎일지 모르니까. 그치? 자, 그런데 반대로 수익성. 내가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가능성도 거기에 똑같이 높아요. 그치? 그래서 수익성은 굉장히 높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쵸? 여기 보면 50% 손해를 볼 수도 있고 50% 이익을 볼 수도 있어. 그러면 굉장히 끝과 끝이지. 내가 돈을 벌 수 있고 잃을 수 있고 둘 중에 하나니까. 그쵸? 자, 그 다음에 유동성. 이 주식은 내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그 자리에서 팔 수가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열려있는 시간이라면. 우리나라로는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그렇게 아마 열려있을 거야. 그래서 우리 수업하는 시간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면 언제든지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을 팔 수 있어요. 그러면 유동성은 낮다 높다? 높다. 그치? 됐나요? 자, 그러면 채권을 봅시다. 채권. 자, 이 채권은 안전성은 어떨까요? 내가 아까 5천만 원에 샀는데 5,500만 원을 준대요. 그러면 안전성은 굉장히 높은 편이지. 높다. 그 다음에 수익성은 어떻습니까? 수익성은 나라에서 이자를 주는 거기 때문에 정부나 기업에서 이렇게 원금이 보장되면서 이자를 주는 것들은 이익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건 수익성은 낮습니다. 자, 선생님 여기 이거를 10년 뒤에로 바꾸자. 1년 뒤에로 하니까 좀 헷갈리겠다. 그치? 10년 뒤가 되면 5,500만 원 준다 했으니까 10년 동안 500만 원밖에 안 풀었어요. 그쵸? 그러니까 수익성이 굉장히 낮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유동성. 이 유동성이라는 것은 채권은 내가 원하는데 바로 팔 수 있을까? 아까 우리가 10년 뒤에 5,500만 원을 지급한다 그랬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10년 뒤가 돼야지 5,500만 원으로 나한테 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런데 이 채권이라는 이것을 통째로 다른 사람에게 팔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만약에 지금 돈이 정 급해. 그래서 내가 5천만 원에 이 채권을 샀다. 그런데 내가 지금 한 병원비로 4천만 원 정도 필요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야, 이거 10년 뒤에 5,500만 원짜리인데 네가 지금 4천만 원에 좀 사가라. 나 5천만 원에 샀는데 돈이 너무 급하다. 라고 하고 딴 사람에게 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채권은 신기하게도 유동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주식을 굉장히 거래를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주식이랑 채권이 거의 비슷하게 거래가 돼요. 굉장히 많이 거래가 됩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이 채권이라는 것도 유동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 기억해 두고요. 자, 그 다음에 토지입니다. 토지. 부동산. 자, 부동산. 우리 땅, 건물, 아파트 이런 거 생각하면 되겠죠. 안전성은 어떻습니까? 안전성은 생각보다 낮습니다. 왜냐? 건물값이 떨어지면은 확 떨어지기 때문에 손해가 엄청나게 크죠. 그래서 안전성이 낮고요. 대신에 건물값이 올라가면은 팍팍 올라가죠. 몇 억원씩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수익성은 높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런 땅이나 건물은 쉽게 팔 수 있니? 아니죠. 산다 하는 사람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그쵸? 그래서 내가 필요할 때 건물이나 땅은 바로 팔 수가 없기 때문에 유동성은 낮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낮다. 됐나요? 자, 이렇게 예금, 적금, 주식, 채권, 부동산 요 5가지 자산을 안전성, 수익성, 유동성의 측면에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걸 다 외울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이런 것이 이런 특징이 있구나 정도는 알아두면은 외우지 않아도 어느 정도 생각이 날 거라고 선생님 믿고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가보자. 자, 마지막은 신용이라는 겁니다. 신용. 사람의 경제적 지불 능력 또는 지불 능력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 그래서 이 신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뭐야? 바로
신용카드죠, 그쵸? 나의 신용을 믿고 그 신용카드 회사에서 돈을 먼저 빌려주는 거지. 어떻게 보면은 미리 땡겨 쓰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 신용을 믿고 신용카드를 확확 끌 것 같고 미래의 소득이나 지불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우리가 비합리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소비하면은 신용을 잃게 되고 결국 뭐가 되는 거야? 신용 불량자가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니? 합리적으로 소비를 하라는 거죠. 내가 한 달에 얼마를 버는지, 내가 얼마를 갚을 수 있는지 이런 걸 다 계산하면서 돈을 쓰라는 거지. 그치? 신용카드뿐만 아니고 우리가 돈을 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경제 과목의 간단한 내용들이었습니다. 뒤로 가면은 진짜 앞에 거는 간단했구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그래프도 많이 나오고 조금 복잡한 것들이 몇 개가 생겨요. 어려운 말들도 나오고. 자, 요것들은 우리 기말고사 때 배울 거고요. 우리는 오늘까지 배운 요 경제 부분 요 정도만 알면은 그래도 경제 생활을 하는데 지장은 없어요. 그리고 중간고사도 지장 없이 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우리 마지막으로 1단원부터 3단원까지 정리를 한번 대충 하고 그러고 우리는 개학 때 보도록 합시다. 오늘도 듣느라 수고했고요. 그 다음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